네, 안녕하세요. 고급 통계 분석 방법론을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한상태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요번 학기는 부득이 비대면으로 계속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주 차에는 주성분 분석, 12주 차에는 인자 분석, 13주 차에는 판별 분석, 14주 차에는 군집 분석을 해서 답일량 분석 기법의 주요 네 가지를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리고요. 마지막 15주 차에는 그동안 배운 내용을 학교에 와서 실습실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제가 시험 문제를 줄 겁니다. 아마 자료를 줄 거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 자리에서 분석을 해서 PPT 파일로 완성을 해서 저한테 결과물을 제출하는 그런 과정으로 기말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후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주차는 먼저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성분 분석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다별량 자료 분석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11주차 첫 번째 시간에서는 다별량 자료 분석이라는 게 무엇인가와 관련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요. 2교시와 3교시에 있어서 주성분 분석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겠습니다. 먼저 다별량 자료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라는 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이쪽에 위에 보면요. 다별량 자료의 2의 1에서 먼저 경영학과 관련돼서 보면 N개 회사가 있습니다. N개 회사가 있고요. 각 회사에 대해서는 P개 재무 상황을 알 수 있는 재무 변수와 관련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리학 같은 경우에서 N명의 응답자가 있습니다. N명의 응답자에게 얻은 P개 항목의 태도를 측정한 자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럴 경우 다별량 자료 기준은 위의 두 가지 예에서 N개 회사라든지 또는 N명의 응답자 이런 것들을 자료가 관측되는 이제 기본적인 단위고요. 그것을 관측 개체 또는 observation 또는 record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세로에 해당되는 경영학 분야에서 P개 재무 상태와 관련되는 재무 변수 또는 P개 항목에 대해서 측정한 것, P개 항목 이런 것들이 이제 다별량 변수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다별량 자료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게 옳습니다. 통상적으로 2개 이상입니다. 2개 이상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상관되어 있는 반응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 이런 겁니다. 2개 이상의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관되어 있는 반응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런 다별량 자료는 특히 2개 이상의 변수가 서로 엉켜 있는 거죠. 상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반응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다별량 자료는 이런 특징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수가 P개가 있으면 각 P개 변수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일별량으로 기술을 하는 것도 대단히 유용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변수들 간에 서로 상관되어 있는, 즉 엉켜 있는 상호관계를 충분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서로 관련되어 있는 그런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별량 고유한 기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다별량 자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 현상들은 되게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 중 어느 한 단면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모습을 잘 파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현상의 다른 측면, 현상의 각 측면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측면을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등 서로 변수들 간에 상호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각각은 물론 전체를 종합화해서 바라봐야 되는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별량 고유한 분석 기법을 통해서 이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로 가볼게요. 다별량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다별량 자료 분석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큰 네 가지 관점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당이 되는 게 구조적으로 단순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다별량은 이제 변수가 굉장히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또 다별량 구조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료가 내포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정보의 손실을 모하면서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다별량 자료의 구조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잘 요약해내고 단순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새로운 의미의 해석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서로 의존 관계에 있는 다차원 변수들을 적절히 변환을 시켜서 엉켜있는 관계가 아닌 서로 독립적인 성분, 그런 걸 이후에는 뭐 주성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인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독립적인 성분으로 만들거나 피계 차원을 보다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차원을 축소시키는 축약 같은 걸 통해서 구조적으로 단순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다별량 자료 분석에서 하는 큰 흐름 중에 하나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의존성의 분석이라고 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반응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 간에 관련되어 있는 상호 의존성을 설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느 정도 의존되어 있는가, 어느 정도 관련되는가, 이들을 중요한 성분으로 잘 분해해 놓다든지 또는 공통적인 뿌리, 인자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서 변수들 간의 관계를 특히 선형적 관계를 잘 파악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공통적인 인자를 구축한다든지 또는 주요한 성분으로 분해를 한다든지 그래서 서로 간에 엉켜 있는 것들의 의존성 이런 것을 잘 우리가 재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세 번째는 분석되는 대상, 개체들이 있잖아요. 또는 뭐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걔네들을 비슷한 것들끼리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묶는 거죠. 그래서 같이 묶여 있는 동일한 집단 내에서는 유사성이 높고 서로 다른 집단 간에는 큰 이질성, 서로 다른 그런 것들을 가지도록 이렇게 그룹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군집 분석이라든지 또는 분류 분석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또 하나는 분석이 되는 대상을 시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 대상들 간의 유사한 또는 유사하지 않은 정도 그런 걸 보통 이제 뭐 거리라든지 뭐 이런 걸 쓰는데요. 정도를 기초로 그들 간의 상대적 위치를 차원을 축약해서 저차원 공간에 시각적으로 표현해내고 그걸 통해서 바로 이렇게 다차원성의 요체가 되는 내부적 구조관계를 잘 탐색해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구조적 단순화를 하는 것의 대표적인 거로 우리가 이제 주성분 분석 같은 걸 살펴볼 거고요. 의존성 분석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 이제 인자 분석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거고요. 군집화라든지 분류 이와 관련돼서 이제 판별 분석이나 또는 군집 분석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겁니다. 분석 대상에 형성하는 앞서 범주형 자료 분석에서 어떤 대응 분석이라든지 또는 다차원 척도법 MDS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걸 통해서 보통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먼저 다별량 자료의 자료 행렬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의 그림을 보면요. 대문자 X로 쓴 거는 자료 행렬을 표현합니다. n 곱하기 p라는 건 가로 행이 n개가 있고요. 세로 변수가 p개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로가 관찰 개체가 되고요. 세로가 바로 대응되는 변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n개의 개체, p개 변수죠. 그래서 x1은
첫 번째 객체의 첫 번째 변수에 해당되는 값 이런 거죠. xij는 i번째 객체의 j번째 변수에 해당되는 값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 옆에 예를 한번 볼게요. x10 곱하기 5 그러면 10명의 객체에 대해서 5는 5개 변수에 대해서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5개 변수가 뭐 시험을 봤는데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제2외국어 점수, 수학 점수, 과학 점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5번째 학생을 예를 든다고 하면 5번째는 가로로 봐서 5번째 줄이잖아요. 5번째 학생은 국어 점수가 15점, 영어 점수가 40점, 제2외국어 점수가 55점, 수학 점수가 68점, 과학 점수가 52점 이런 거죠. 예,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x, i, j, i가 1부터 10까지 갔고요. j가 1부터 5까지 간 겁니다. 이러한 형태로 자료 행렬이 만들어져 있다. 이런 거죠.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특히 이렇게 다별량 자료에 있어서는 개별 변수들에 대한 기술 통계도 중요하지만 각 변수들 간에 있어서 서로 관련되어 있는 상호관계가 있는 상관이 되어 있는 그런 변수들을 고려해서 서로 상관되어 있는 반응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다별량 고유의 분석 기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서로 간의 관련성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공분산이라든지 또는 상관계수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되는 걸 살짝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겁니다. 먼저 분산 그러면 한 개 변수에 대한 변이죠. 변이 흩어짐 의 측도죠. 그래서 자기값 xi-x바가 편차고요. 그걸 제곱해서 다 더해서 자료수 빼기 1로 나누면 x라고 하는 변수의 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공분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두 변수가 공유하는 움직임이죠. 공유하는 변이의 양. 그래서 x와 y의 코베리언스는 xi-x의 편차 곱하기 y의 편차인 거죠. 그걸 두 개를 곱해서 다 더해서 자료수 빼기 1로 나누면 되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공분산, 공유하는 변이의 양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제 1, 예제 2, 예제 3, 예제 4에 대해서 여러분들 직접 이 식에 집어넣고 계산하면 그 아래와 같은 값이 얻어집니다. 여러분들 먼저 아래 네모 박스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측정 변수의 변이가 큰지 살펴봐라 이런 거죠. 즉 어떤 해당 변수에 대해서 변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변이가 없으면 아무리 지지고 볶고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문항에 변이가 없다는 것은 똑같은 응답을 했다는 거죠. 시험을 봤을 경우 전부 빵점, 시험을 봤는데 전부 100점 이런 거죠. 5점 척도 중에 보통이다에 다 응답을 한 거죠. 따라서 변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변이가 크다는 것은 오히려 뭐예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공분사는 뭐예요? 두 변수가 공유하는 변이의 양인데 이것이 크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두 변수 간의 관련성, 연관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 살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공분사는 여러분들 측정 단위에 의존하는 게 이제 단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 혹은 절대적 비교를 할 때는 척대 의존함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공유하는 움직임을 각각 개별적인 변수들의 움직임, 즉 표준 편차로 나누어 준 것. 그래서 우리가 측정 단위와 무관한 관련성으로 상관계수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 거죠.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상관계수는 여러분들 보면은 분자를 보면요. 공분산이 들어가 있죠. 공유하는 움직임이 들어가 있고 밑에가 뭐예요? 각 해당 변수들의 표준 편차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관계수는 이제 마이너스 1에서 얼마? 1 사이에 있죠. 이것은 두 변수의 뭐예요? 직선적인 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한 측도고요. 거기 예제 1과 2, 3, 4에 있어서 그 위에 식을 집어넣고 계산하면 그렇게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걸 여러분들 알 겁니다. 앞에서 상관분석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한번 점검하고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공분산 행렬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봐야 되는데요. 그 좌측에 보면 S라고 되어 있죠. 보면 S11 첫 번째 행을 볼게요. S12에서 S1P가 되어 있죠.
두 번째 줄은 S21, S22 이렇게 돼 있죠. 맨 아래 SP1, SP2에서 SPP까지 돼 있습니다. 즉 뭐냐면 변수가 지금 몇 개였죠? P개입니다. 그래서 가로도 P고요. 세로도 P입니다. P 곱하기 P 행렬이고요. 대각선 S1은 뭐예요? 첫 번째 변수의 분반. 두 번째 대각선에 있는 건 S22는 두 번째 변수의 분산. 맨 끝에 SPP는 P번째 변수의 분산이 되는 거죠. 첫 번째 S12는 뭐예요? 첫 번째 변수와 두 번째 변수의 공분산 이런 거죠. 그럼 SK2는 뭐예요? K번째 변수와 두 번째 변수의 공분산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분산이기 때문에 대각선의 양쪽이 쌍둥이가 됩니다. 대칭이 되는 모습이 되죠. 그 옆에 예를 보면요. 가로가 3개, 세로가 3개죠. 그래서 3 곱하기 3, 변수가 3개 있는 경우입니다. 가로가 첫 번째 행이 국어, 그 다음 영어, 수학, 세로도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죠. 그래서 국어 시험 점수의 분산은 15.38이에요. 영어 점수의 분산은 7.31이고요. 수학 점수의 분산은 6.63이다.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국어와 영어의 공분산은 얼마요? 2.49. 국어와 수학의 공분산은 얼마요? 7.13. 영어와 수학의 공분산은 얼마예요? 7.17, 0.44가 되는 거죠.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분산과 공분산은 그 아래 식과 같이 다시 계산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변수가 여러 개일 때 이렇게 한 줄로 나열할 수 있지만 이렇게 행렬로 표현해 보면 편리하죠. 나온 결과를 여러분들 잘 살펴봐요. 국어, 영어, 수학 중에 어느 게 분산이 제일 커요? 국어가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국어는 영어라든지 수학에 비해서 변이가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크다. 즉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국어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 그 다음 7.17 보면 국어와 수학의 연관성이 제일 크네요. 그쵸? 그래서 국어와 수학의 연관성이 제일 크고 국어 영어 연관성은 2.49고 그 다음에 영어하고 수학의 연관성은 0.40로서 굉장히 미미하죠.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자료 공분산 행렬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앞서 있는 자료를 상관행렬로 바꾼 거죠. 상관행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앞서 있던 공분산을 각각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면 되는 거죠.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럴 경우 상관행렬은 뭐예요? 대각선이 전부 뭐가 나와요? 자기 자신과의 상관계수이기 때문에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쪽이 쌍둥이가 되는 대칭적 구조를 띠고 있죠. 그래서 상관계수는 뭐예요? 각 해당 변수를 뭐예요? 표준화를 해서 공분산을 구하면 그게 바로 상관계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측 하단부에 보면 Z1을 보면 X1이라는 변수를 그것의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눴죠. Z2도 X2라는 변수에서 그 평균을 빼고 S2로 나눴죠. 그래서 Z1하고 Z2의 공분산을 구해보면요. 원래 변수 X1, X2의 상관계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변수의 공분산을 구하면 상관계수가 된다. 앞서 했던 예를 보면요. 국어, 영어, 수학이었잖아요. 그쵸? 가로, 국어, 영어, 수학. 세로도 국어, 영어, 수학이에요. 그래서 대각선은 전부 1인 걸 볼 수 있고요. 국어와 영어의 상관계수는 뭐예요? 0.23. 국어와 수학의 상관계수는 0.70. 영어와 수학의 상관계수는 0.06.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돼 나온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이 다별량 분석을 할 때는 바로 변수들 간에 서로 관련 있는 정보를 저희가 이용을 해서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앞서 했던 공분산 행렬이나 또는 상관 행렬이 주요 분석에 관심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볼게요. 여러분들 보면은 이거는 형성적 지표와 반영적 지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형성적 지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왼쪽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수입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학력은 측정된 겁니다. 네, 측정된 거예요. 얻어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결합해서 하나의 인덱스를 만든 거죠. 수입과 직업, 학력을 결합해서.
각각의 가중치가 어떻게 붙을지 모릅니다. 그 세 개를 결합해서 뭘 만들어냈어요? 사회적 뭐 지표 이런 걸 만드는 사회적 계층 뭐 이런 거에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제 인덱스를 만들어낸다 또는 성분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세계 변수를 통해서 사회적 지표를 형성한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주성분 분석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모습입니다. 수입, 직업, 학력을 통해서 사회적 지표를 다 표현해낼 수 없으니까 뭐에 오차가 따라 붙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오차 이완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지표는 이렇게 되겠죠. 뭐 람다 1 수입 플러스 람다 2 직업 플러스 람다 3 학력 플러스 오차 완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유사한 모습 같은데 좀 다릅니다. 반영적 지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반영적 지표는 뭐냐면요.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이제 언어 능력 이런 걸 알고자 원하는데 언어 능력을 측정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 능력을 우회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국어 시험도 보고 영어 시험도 보고 외국어 시험도 봐서 점수가 얻어진 거예요. 그래서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의 외국어 점수의 공통적 뿌리는 무엇인가? 그 공통적 뿌리를 우리는 잠재 변수 또는 요인, 뭐 인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것은 바로 언어 능력이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화살 표시를 보면 항상 언어 능력이 국어 점수에 영향을 준 겁니다. 언어 능력이 영어 점수에 영향을 준 거예요. 언어 능력이 외국어 점수에 영향을 준 겁니다. 그래서 앞서 한 형성적 지표와 달리 화살 표시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언어 능력이 반영돼서 국어, 영어, 외국어 점수가 만들어진 거죠. 그럼 국어 점수는 언어 능력에서 다 설명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차가 따라 붙은 겁니다. 그래서 E1, E2, E3. 그래서 화살 표시 가는 방향이 여러분들 보면은 비슷한 것 같지만 반대 방향이라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고요. 이런 구조가 여러분들 이제 인자 분석이라고 하는 데서 여러분들 이제 살펴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요 정도로 여러분들 다별량 자료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마치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주성분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를 마치겠습니다.